네, 어서 오세요. 스웨덴하고 러시아는요, 애증 관계죠. 같은 그 족속끼리 치고받고 살던 그 러시아에서 어떤 정치 조직, 법률을 만들어준 군주들이 그 스웨덴 사람들이었죠. 근데 또 이 스웨덴이 나중에 러시아를 또 파괴하려고 노력했어. 그러니까 애증 관계죠. 그 스웨덴의 바이킹은요, 장사와 노략질을 구분하지 않았죠. 자기들이 뭐 노예로 잡혀갖고 자주 이슬람 땅에 팔려 나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뭐 이슬람하고 노예 무역을 했습니다. 예, 자기네 같은 부족도 잡고요. 영국 사람들도 붙잡아다가 저기 안달루지 스페인에 팔아먹고요. 슬라브 사람들 잡아다가 저기 아바시드 왕조 이슬람에 팔아먹었어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은 노예를 못 쓰니까 기독교인들을 주로 붙잡았습니다. 그 자기네들 노르만 민족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카롤링거의 기독교 샤를르마뉴에 대해서 저항을 하다 보니까 바이킹이 돼버린 거죠. 예, 제가 바이킹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예, 바이킹은 꼭 뭐 스웨덴, 뭐 노르웨이 사람들, 덴마크 사람들만이 아니라 북유럽 전체 그 민족들이 같이 합쳤다 그랬죠. 이교도들이 합친 모임이 바이킹이죠. 이교들이 합쳐갖고 기독교를 공격한 게 바이킹의 공격이고, 그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발트해 쪽으로 넘어온 스웨덴 바이킹이었다 이거죠. 한 700년대 중반 정도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현 지금 발트 글로 들어가서 모피도 팔고 꿀도 팔고 뭐 슬라브 쪽들 데려다가 노예로 팔아넘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접촉이 시작됐던 겁니다. 발트부터 그 흑해까지 오고 가면서 비잔틴과 교역을 했습니다. 예, 카스피해로 가는 그 볼가강 쪽이 있죠. 아바시드 이슬람에게 이제 슬라브족, 불가족, 볼가르족, 카자크 노예를 팔았습니다. 이 러시아 스웨덴 바이킹이 말이에요. 이 비잔틴에서는 이제 바랑지안이라고 불렀고요. 프랑스에서는 깔끔하게 스웨덴 놈들, 노르만 이렇게 불렀고요. 베니스에서는 노르만의 무리들 이렇게 불렀고요. 예. 그래서 이 11세기까지 이웃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을 스웨덴, 루스, 바랑지안, 노르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1세기까지는 단어 다 똑같았어요. 똑같은 사람들을 지칭을 했습니다. 그 860년 6월 8일 날요. 노르웨이 바이킹이요. 영국을 공격했죠. 근데 같은 달 6월 16일 날 스웨덴 바이킹이 일주일 만에 비잔틴을 공격합니다. 이 두 무리가 서로 같이 연락을 취해갖고 출발을 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아요. 어떤 증거는 없는데요. 이 전체 흐름을 보면 노르웨이 쪽은 영국을 공격했고 스웨덴 쪽은 러시아 쪽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 밑에 흑해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전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노르웨이 바이킹은 웬만한 유럽 이교도들을 모두 모은 연합군이었고요. 예, 프랑스 그 샤를마니의 그 이교도 살육, 노르만 살육에 대한 저항으로 저런 공격을 했다고요. 근데 이 동쪽의 스웨덴 바이킹은 아주 사뭇 달랐어요. 같은 바이킹인데 환경이 아주 달라가지고요. 거의 장사하고 노예 무역을 위해서 바이킹 짓거리를 했다 이거죠. 따라서 그 노르웨이 바이킹은 그래도 같은 바이킹끼리 어떤 애정은 있었는데 스웨덴 바이킹은 같은 노르만 민족에 대한 그 뭐 대단한 애정은 없었다. 상업 정신만 투철했다. 이게 아주 기가 차게 지금도 똑같아요. 이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같은 민족인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게 정서가요, 1000년 전부터 이렇게 틀렸어요. 왜 그랬나 몰라요. 왜 그랬나 몰라요. 노르웨이 사람들은 좀 더 순수하고요. 스웨덴 사람들은 이상하게 은큼하죠. 그런 게 좀 있잖아요. 하여간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노르웨이가 비교적 독립적인 정치적 정서를 가졌다면 스웨덴은 미국 눈치 엄청 보면서 세계화의 앞장을 쓰고 있죠.
덴마크는 뭐 스웨덴의 하수인이고요. 그렇게 돼 있다고 1000년 전부터 그랬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아주 놀라워요. 십자군 전쟁 때도요. 노르웨이 십자군은요. 무작정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순진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은요. 한 명도 안 갔어요. 옆에 있는 나라 핀란드 먹으려고 핀란드 쳐들어갔어요. 십자군 그 예수님 상을 들고 핀란드를 쳐들어가고 러시아를 쳐들어갔다고요. 거기서 노예 팔고 모피 팔고 그러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던 그 노르웨이 기사들이요. 스웨덴 기사들이 하나도 없네. 이런 일이 있었죠. 아주 스웨덴은 은큼한 나라로서 아주 소문이 나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블라디미르 메진스키가 그럴 거예요. 그 메진스키가 이 내용을 밝히고 있죠. 참 같이 붙어 있어도 그렇게 다른가 봐요. 그 슬라브하고 핀란드족은요, 스웨덴 바이킹 루리크를 통치자로 선택해가지고 모셔왔어요. 노브고르드라고 하는 러시아 서북쪽에다가 거기를 수도로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스웨덴 사람들을 왕조로 만들었습니다. 그 왕조 이름이 루리크라고 하는 왕조인데요. 이게 러시아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862년이었습니다. 딱 20년이 지나갔고 키예프까지 내려와서 키예프도 손에 넣었으니까 노브고르드와 키예프를 똑같이 가져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핀란드 사람들이요. 이 스웨덴에서 내려온 이 장사치기들의 왕조를 루치라고 불렀습니다. 산타 루치아야? 그 루치가요. 핀란드어로요. 스웨덴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왕족이라든가 지배층 혹은 약탈층 이쪽의 뿌리가 스웨덴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노블고르드군주 올레크가요. 노예무역, 뭐 연방제, 조공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 조공 문화라고 하는 거는요. 가신국과 뭐 주인국 요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거. 관습은요. 아주 우연찮게도 바이킹도 조공 정치를 했고요. 슬라브 지방도 조공 정치를 했고요. 저쪽에 그 카스피해 쪽 남쪽으로 카자르 제국도 조공 관계로 외교를 했어요. 이게 아마 유라시아 전체 외교 방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 뭐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스웨덴 바이킹 같은 경우는 자국민, 슬라브가 이제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국민을 갖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비잔틴이라든가 아바시드 이슬람의 자국민을 갖다 팔아버렸어. 그게 좀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 출신 러시아 군주들은 그 슬라브 땅에 그렇게 애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공받는 거, 세금 걷는 거, 노예 팔아먹는 거 그런 거에 매진했죠. 이게 무려 11세기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킹을요. 러시아의 조상이라고 말해왔던 러시아 역사가들이 있었죠. 물론 맞아요. 뭐 정치 체제로 보거나 뭐로 보거나 스웨덴이 러시아를 촉발시켜준 게 맞단 말이에요. 하지만 좀 창피하죠. 우리 지금 눈으로 봤을 땐 창피한 거예요. 그때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요새는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스웨덴은 인정하려고 그러고 러시아 학자들은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역사가 전쟁이라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해석은 달리할 수 있어도 사실마저 거부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마저 거부하려는 게 이제 중국 역사학자들이고 일본 역사학자들이고 한국 역사학자들이고 그렇습니다. 그거 참 나쁜 자세입니다. 그게. 이슬람이나 그 비잔틴 연대기는요. 혹은 여행 기록 같은 거 특히나 이제 이슬람 그 여행가들의 여행 기록 굉장히 세밀하고요. 정밀하고 나중에 다른 사료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맞는 소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유럽의 연대기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신뢰가 있죠. 서구의 연대기는요. 솔직히 소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소설입니다.
자, 9세기 아바시드 이슬람 연대기에 따르면은 돈강과 흑해에서도 루스 슬라브 노예 무역이 펼쳐졌는데 그 돈강은 노예의 강으로 불렸다. 그 정도로 노예가 많이 팔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대공하고 올레그 대공이 러시아 노브고로드 키예프를 지배했을 때도 이 같은 뿌리를 가진 스웨덴 바이킹 이 바랑지아에 의해서 슬라브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나갔다 이거예요. 응? 이슬람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북유럽 사람들도 있었다. 아주 머리가 아주 백발 금발인 여자들 그리고 몸집이 건장한 스웨덴 사람들이 노예 시장으로 불려 나왔었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자기 민족도 팔아먹고 통치 민족도 팔아먹고 그랬다는 거죠. 이제 비잔틴 연대기와 연관해서 읽어보면 키예프 러시아를 성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웨덴 바이킹이 노예 무역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이제 학자들이 의심을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이 비잔틴에서 이제 그런 말을 좀 했거든요. 그 당시에.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이 키예프 러시아를 성립시켰다고 하는 러시아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스웨덴 바이킹이 자민족인 슬라브족과 북유럽 바이킹도 노예로 팔아먹었다는 소리죠. 참 믿기 어려운 건데요. 그 당시로서는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민족 개념도 없고 복잡다단했고 팔아먹을 상품이 제일 비싼 게 인간이었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 무역은 창피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 노예 무역은 뭐 창피한 일이 아니니까 1900년대 초까지도 미국에서는 노예를 팔고 사고 그랬잖아요. 참 인간이란 게 말과 행동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인권이니 그런 말을 시작한 지가 300년 전인데 하는 짓거리는 200년 가까이 노예무역을 계속 하고 있었다. 이 길게 보아서 바이킹은요 러시아 북부부터 남부까지 300년을 통치했습니다. 러시아의 조공 문화를 깊게 심었고요. 거의 1000년 전후 정교회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슬라브 노예 무역을 했고요. 평등 개념은 있었어요. 바이킹이 중요한 게 그 평등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킹이 영국으로 넘어가고 영국이 미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꾸 평등에 대한 개념을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자꾸 삼고 있다고요. 인간은 태어날 때만 평등한 거죠. 조건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고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닥생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바이킹은 서로 간에 가진 게 없으니까 평등 개념을 가장 갖고 있었고 슬라브도 마찬가지였고요. 돈을 많이 갖고 이제 자산을 많이 갖게 되면 상속 개념은 또 약해가지고요. 형제들한테 아무렇게나 나눠줬어.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난투극이 벌어지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게 러시아 공국 곳곳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게 봐서 한 380년 바이킹이 러시아에 남긴 혹은 같이 공유한 누가 먼저 가진 건지도 몰라요. 이거는 유산이라 한다면 첫 번째가 조공관계, 두 번째가 평등성, 세 번째가 인간무역이었다는 거. 이걸 족적을 남겨놨는데 이 슬라브 사회에서는요. 노예무역을 일찍 없애버렸고요. 평등상속도 17세기쯤 와서 바꿔버리죠. 장자상속으로 17세기가 맞을 겁니다. 아마. 이건 이제 스웨덴의 색깔은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튼 몽골 통치는 240년이었고요. 바이킹 통치는 350년 전후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킹들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노예로 팔고 비잔틴과 이슬람 나라들한테 러시아라고 하는 이름에 먹칠을 했어요.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때는 뭐 경제적 환경, 민족적 구분도 없었고 문화적 환경이 그렇게 지금처럼과 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근대 러시아 학자 누구도
이걸 갖다가 스웨덴의 멍해라, 스웨덴에 의한 굴욕이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몽골만 몽골의 멍해라고 불렀을까? 응? 왜 러시아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한테만 굴욕을 당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은 몽골 타타리의 멍해라고 하는 한 150, 170, 80년 동안 돌아다녔던 이 말도 안 되는 이데올로기가, 인종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지금은 거의 사라졌어요. 러시아 학계에서도 더 이상 이 말 안 쓰기로 했어요. 어떻게 몽골한테 통치받은 것이 굴욕이고 모욕이고 바이킹한테 받은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볼셰비키한테 통치받은 거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없고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거를 러시아 학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응? 한 몇십 년 전부터 깨달아갖고 물론 한 150년에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푸시킨, 카람진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까지 깨닫지 못했지만 투르베스코이, 블라디미르 프로프 이런 사람들은 다 깨닫고 있었다고. 그게 어떻게 멍해냐? 멍해 아니다. 몽골의 역사는 러시아의 역사로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말이 옳았죠. 130년 전에. 이제서야 깨달으면 어떡해. 이제서야 인종주의에서 벗어나면 어떡해. 뭐 일본 사람들도 아니고 막 백인한테 당하면 넘어가는 거고 황인종한테 통치당하는 거는 멍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예. 몽골 통치가 어땠는가를 공부했다면 스웨덴보다 100배는 더 러시아한테 친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키예프루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키예프를 수도로 삼아서 그 주변에 영지에서 조공받고 세금 받던 그리고 그 농민들을 보호해주던 그 공국을 얘기하는데요. 988년에 정교회로 바뀌어요. 그 공국이.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지금은 유엔을 통하지만요. 그때는 교황청이라든가 정교회의 도장을 받아야지 국제적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유역에서 교역과 약탈하던 옛 바이킹들이요. 비잔틴 용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스웨덴 색채가 1000년을 기점으로 천천히 사라져 갑니다. 1200년대가 되면 이제 러시아 전역에서 스웨덴의 색채는 완벽하게 깔끔하게 사라지죠. 사람들 핏줄은 좀 남아있겠지만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1200년대에 와버리면요. 이 러시아 지역은요. 슬라브족 중심으로 뭉쳤고요. 정교회로 뭉쳤습니다. 그게 저 유명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이 세 나라가 이 세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 세 지역은 민족이 똑같습니다. 하플로그를 DNA 조사를 해도 퍼센테이지가 똑같이 나오고요. 이 귀족들의 혈통을 조사를 해도 퍼센테이지가 똑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이제 이교도로부터 출발했다가 서서히 가톨릭으로 개종하면서 서서히 가톨릭이 되게 세가 지는 바람에 지네가 마치 슬라브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체코, 폴란드로 이렇게 넘어갔고요. 스웨덴은 뭐 아예 독일 기사단이랑 합쳐갖고 같이 움직였어요. 예, 더 이상 이제 이쪽 유럽 대륙에 어떤 특별한 그게 없어요. 나중에 이제 18세기가 돼서야 스웨덴이 유럽의 일원이 되고자 그토록 러시아를 침공을 했던 거죠. 이 노브고르드, 저기 러시아 북부 쪽에 스웨덴 바이킹이 계속 쳐들어오고 자기들도 쳐들어갔어요. 또 자기들 노브고르드 또 안에도 스스로도 분열하기도 했고요. 하여간 이 바이킹이 역사를 만들어 놓은 지역에는 그렇게 이 충돌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1000년부터 1200년
이쪽 기록이 별로 없어요. 연대기도 별로 없고. 뭐 연대기라고 해놓고 내용이 허망해요. 홍길동 전 같아. 임꺽정 전 같은 소리나 해놨다고. 하긴 나라가 서로 분열해서 싸우는데 기록이 어디 있었겠어요? 한국과는 완벽하게 달라요. 서양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요. 고려사 수준도 못 쫓아오고요. 조선 왕조실록 같은 거 발급도 못 쫓아오는 걸 이 역사 사료라고 해서 갖다 놓고 있다고 서구가. 이 사람들은 이 조선사회라든가 이런 데처럼 이렇게 기록 문화가 별로 없다니까요. 이슬람의 기록 문화가 있죠. 이슬람에 다 불타버렸지만 비잔틴에도 기록 문화가 있었다고. 이거 조선이라든가 이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그 뭐랄까 문명국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잔틴이라든가 이슬람 쪽 연대기라든가 행정사료 같은 것들은 1000년 이상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있다는 소리지. 뭐 조선왕조실록처럼 뭐 철두철미하게 또 관리는 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관리는 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서구라든가 러시아, 북유럽 이거는 문제 참 많습니다. 응? 게다가 연대기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성직자들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만의 표현을 사용하는데 왜곡이 장난이 아니지. 응? 칸을 기록하는데 저 생고기 먹는 야만스러운 무신론 놈들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록에다가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왜 서양사에 관해서 화를 내냐면요. 이 엉터리 이 임꺽정 같은 말을 그대로 믿어. 그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실제 문맥을 알려주면 그걸 안 믿어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하는 사람들은 아마 일찍 죽을 것 같아.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1227년 몽골의 바투가 라잔으로 들어가 처음에 러시아를 침공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전체가 당황했죠. 아무 말이나 막 했어요. 연대기 사가들이. 하도 많이 인용되다 보니까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나오는 그 당시 연대기라고 하는 라잔 정복기가 있다고. 여기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바투는 라잔 대공의 선물을 받고 침략하지 않겠다는 거짓 약속을 했다. 비잔틴 혈통의 대공 며느리를 보더니 홀라당 반해가지고 정욕이 끌어올랐나 보다. 바투는 라잔 가문의 첩을 요구했다. 여자 좀 다오! 이 피오트르 왕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서 왕자도 죽이고 수행원도 죽였다. 라잔 정복 후 마을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동등하게 모두가 함께 죽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 성직자 냄새가 팍팍 나죠. 그죠? 갑자기 우리 죄는 갑자기 왜 따집니까? 바투는 말이에요. 협상 먼저 하고 전투 나중에 했습니다. 그게 원래가 몽골이 원래 그래요. 협상이 결렬됐으니까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무슨 왕자의 며느리를 바라보고 정욕이 자극이 돼요. 이게 한 나라의 왕이 할 생각이고 이런 걸 진짜라고 믿는다니까. 이런 쌩 거짓말을 갖다가. 바투칸은 대공의 아들도 못 보고 며느리도 못 봤어요. 게다가 사신을 죽이는 문화는 몽골에 없습니다. 몽골이 여성을 얼마나 존중하는가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야. 그 당시로 시기는 몰랐겠지. 연대기 쓸 때는. 게다가 군주처럼 지위가 높을수록 관습을 더 잘 지키는 거예요. 이런 문맥을 전혀 모른 채 연대기는 마음껏 상상을 했다는 거지. 근데요, 이 연대기요, 이거 라잔 공약 300년이 지난 16세기에 처음 쓰여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갈기갈기 조각조각 찢어 있다가 1841년 사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출간했어. 이 연대기의 버전은 34개나 있습니다. 춘향전보다 더해요. 홍길동전, 임꺽전보다 더하다고. 이건 연대기가 아닙니다. 소설이죠. 연대기 관리 참 안 돼 있죠. 이 서구 사회. 어? 러시아도 그렇고. 제가 이 연대기 소설을 이렇게 인용하는 이유가요. 몽골에 대한 서구와 러시아의 기록이 엉터리가 많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연대기를 교차 점검하는 게 일이에요, 일. 이슬람 연대기, 비잔틴 연대기를 자주 참고해야 되고. 그래서 저 시절 서양사는요, 제대로 잘 안 잡혀요, 저게. 온통 거짓말 천지기 때문에. 잘 된 거지. 그러니까 러시아나 서구가 당시 몽골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연대기가 함부로 입을 놀려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2024년이 가짜뉴스 보세요. 그 당시는 오죽했을까요? 상상이 가세요? 그래서 이슬람이 문명국가였다는 거예요. 이슬람 연대기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하지 않으면은 해석을 안 하고 그대로 쓰잖아요. 그대로. 몇 명이 왔다, 24명이 왔다가 3명이 돌아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서구 연대기나 러시아 연대기는 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못 믿는 거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교차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웬만하면 안 만들어요. 이쪽 역사를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한 3개 정도 만든 거죠. 그뿐이에요. 에? 이 몽골의 키예프 전투가 벌어지던 1240년에요. 가톨릭 이름을 건 십자군 전쟁이 또 벌어져요. 동시에 북쪽에서.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에요. 발트해에서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어요. 스웨덴이 독일 기사단과 함께 교황청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노브고로드를 공격한다고요. 당연히 십자군이라고 하지만 돈 벌려고 온 거 아니에요. 발트해 교역을 선점하려고 스웨덴에 공격을 했다고요. 이 사실을 몽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브고로드가 전투 없이 몽골한테 그냥 항복했잖아. 그러니까 몽골이 군대를 보내줬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한 나라가요. 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그 당시 스웨덴과 러시아 역사학자들이 서로 대판 싸우는 게 지금까지도 싸워요. 어느 쪽에 붙는 게 좋았을까? 노브고로드 왕자가요. 네프스키가 몽골한테 우리는 가신국이 되겠습니다. 라고 성문을 열어주면서 우리 근데요. 스웨덴 때문에 미치겠거든요. 그랬더니 단박에 도와줬어요. 몽골이 원래 그래요. 스웨덴이 말이에요. 몽골 통치 기간 동안에 러시아를 총 20차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몽골 통치 기간 동안에요. 문제는요. 종교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뭐 조공 바치는 것도 아니고 세금도 아니었어요. 가톨릭 독일 기사단, 가톨릭 스웨덴, 그리고 나중에 가톨릭으로 전향하는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계속 전쟁을 도발했기 때문에 얘네들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럼 몽골 칸국은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브고로드 공국을 처음부터 1240년부터 참 웃기지 않습니까? 키예프는 공략하고 노브고로드한테는 군대를 보내줬어요. 계속 그랬습니다. 1489년까지. 물론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에요. 일단 단순하게 보자고요. 킵차크 칸국은요. 딥스테이트고요. 러시아 각 공국들은 러시아의 나라들이고 이들과 싸웠던 독일 기사단, 스웨덴, 폴란드, 리투아니아 겉으로 그냥 싸운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몽골의 정치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교적인 해결이 가능하면 언제나 친구가 될 수 있고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하면 군사적인 해결밖에는 아는 게 없었어요. 몽골은. 그러니까 친구가 되면 한정없이 친절했고 적이 되면 가차 없었습니다. 참 남자답죠? 킵차크 칸국, 몽골. 노브고로드를 쳐들어오는 스웨덴, 독일 기사단, 그리고 아주 나중에 쳐들어오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얘네들은 적이었다고. 몽골의 적이었어요. 내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잖아. 그렇게 행동했다고요, 몽골이. 그래서 노브고로드 대공 알렉산드르 네프스키가 1240년 몽골 통치 처음부터 몽골군을 직접 끌고 나갔습니다. 이것도 아주 되게 독특한 사실이에요. 몽골군이 대장이 되고 노브고로드
군주 네프스키가 부사령관이 된 게 아니라 몽골군 사령관이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러시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1240년 아직 러시아 전체 다 정복도 안 했는데 몽골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몽골은 네프스키한테 통치권을 줬단 말이에요. 몽골한테 저항할 이유가 없어요. 왼쪽에서 쳐들어오는 스웨덴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딥스테이트의 몽골이 그 러시아 공고 왕자들한테 이득을 취했고 러시아 군주들은 몽골의 플랜을 따라갖고 자기 나라를 다 통치했다고. 근데 아주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몽골은요. 러시아 각 지역의 세부적인 플랜이 없어요. 모든 통치를 다 러시아 군주들이 해주길 바랬고 다 러시아 군주들한테 맡겨버렸다고. 이렇게 모든 통치를 러시아 각 군주들한테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100년 만에 러시아가 다시 세를 잡아가지고 몽골을 이겨버리는 그런 조건을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 몽골과 모스크바 공국 그리고 또 가톨릭 기사단들의 이 관계가요. 지금 관계에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줘요. 뭐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헤게모니를 잡는다 하는 측면에서요. 미국과 브릭스 관계랑 똑같아요. 응? 이 결과론적인 사실을 먼저 지적하지 않으면은 몽골과 러시아의 관계도 참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예. 미국이 자기네 달러 소비시장을 만들려고 브릭스를 만들었잖아요. 2003년에. 근데 그 브릭스가 10년 만에 다시 합쳐져 갖고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미국의 적대 대항을 해버리죠. 좀 그러고 있다고. 그게 바로 러시아와 몽골과의 관계였다 그 말이에요. 응? 근데 지금의 이 둘 관계는 적대적이지만 그 당시 몽골과 러시아 관계는 친선 관계였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몽골이 얼마나 그 우정이 깊은 줄 알아요? 1241년 몽골군이 폴란드와 헝가리를 공격해버립니다. 몽골 눈에는 노브고르드 자기네 공국으로 쳐들어온 스웨덴이나 폴란드나 헝가리나 셋 다 기독교 놈들이야. 다 죽여버려야 돼. 그러니까 러시아의 네프스키가 이 전투에 참여했는지는 몰라요. 아무튼간에 몽골 눈에는 노브고르드를 건드리는 놈들은 나의 적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래서 폴란드든 헝가리든 모두 나의 적이야. 상당히 세게 때린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헝가리. 근데 헝가리는 왜 이렇게 세게 때렸냐면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 전리품도 없고. 그래갖고 많이 때렸어. 그래서 헝가리가 피바다가 됐네. 이런 말이 있었죠. 그 몽골의 바투칸이나 구육칸이나 그 가톨릭 그 십자군이 러시아를 침공했다는 거는 모를 리가 없잖아요. 교황이 제대로 보이겠어요? 그러고 앉아있는데 교황이 편지를 보냈네? 쓰기는 1245년에 썼는데 도착은 1246년에 도착합니다. 교황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구육칸한테. 기독교인을 죽이고 약탈한 것에 너무 놀랐습니다. 계속 그랬다가는 나중에 죽어서 벌받아요. 하느님은 지금 당신을 참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속죄하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우리 사신들 죽이지 말고 돌려보내주세요. 죽였다는 거 알았나 보지 쟤네가? 이 편지를 쭉 읽어보면요. 좀 간절한 게 있어요. 느껴집니다. 예. 구육칸이 1246년에 답장을 쓰죠. 이렇게 씁니다. 헝가리인과 기독교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들의 땅을 취했느냐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도무지 당신 말을 이해 못하겠다. 하늘의 명령을 따르는 징기스칸에게 불충하는 이들이 하늘의 명령을 어겼는데 게다가 얘네들은 우리 사절단도 죽였단 말이야. 얘네들을 죽이지 않을 자 누가 있겠어요. 동서의 모든 땅은 짐한테 종속이 됩니다. 기왕에 편지 보내신 김에 우리한테 축상 드린다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한번 와서 아련하세요. 그때 당신의 충성도를 보고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신의 명령을 여기고 짐의 명령을 무시한다면 나는 당신을 나의 적으로 알겠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고유칸이 말이에요. 뭐 더 먹을 것도 없어갖고 헝가리 안 간 것도 있지만은 실은 뭐 오게데이가 죽었잖아. 그래갖고 칸 계승 문제로 되돌아가 버렸잖아요. 1945년. 근데 교황한테 위세를 한번 떨어본 거예요. 구육칸이고 계승하는데 약간 문제도 갖고 있고 그래갖고 일부러 위세를 떨어본 거죠. 이 서구의학자들은요, 구육칸의 편지를 너무 진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페르시아어, 아랍어, 로 된 거, 영어로 된 거, 프랑스어로 이렇게 다 번역된 거 네 가지를 한번 번역 전문을 쭉 한번 읽어봤거든요. 하도 재밌으니까 자꾸 읽게 되더라고.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뜻이냐면 까불지 말고 내가 종속시킨 러시아 조공국들한테 찝적대지 마라. 이런 뜻이더만 보니까. 아니라 다를까 이 편지 보내고 나서 구육하는 더 이상 이제 외부 원정 안 떠났잖아요. 내정만 주로 했잖아요. 네프스키 같은 이제 러시아 공국 왕자들이 몽골군을 빌려달라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몽골군을 빌려주기만 했지 직접 자기가 나가서 원정은 없었다고. 내정에 중심했다 그 말. 아니 정복자와 통치자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위세 떨어본 거예요. 그 교황이 편지를 받고 놀란 게요. 편지 내용도 이거니와 편지를 적은 종이에 굉장히 놀랐어. 당시 유럽은 종이 한 장 만들지 못했다고요. 이 몽골은 말이에요. 러시아한테 송나라에서 가지고 온 종이하고 나침반을 갖다 줬죠. 키예프 블라디미르 대공까지 되는 노보고르드 대공 네프스키는 자기네들의 종교와 관습을 지켜준 몽골군이 너무너무 좋아서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1263년 죽을 때까지 몽골군의 사령관이 돼가지고 독일 기사단, 스웨덴, 리투아니안들을 패퇴시켰다고요. 응? 이후 이제 러시아 군주들도 네프스키처럼 몽골과 항상 함께했습니다. 러시아를 침략한 자는 더 이상 몽골이 아니라 여전히 교황청, 독일 기사단, 스웨덴, 그리고 나중에는 폴란드, 리투아니아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몽골과 킵차크 그리고 러시아는 여기에 공동 대처를 했던 거죠. 1000년 전후 블라디미르 대공이 아들들한테 나눠준 공국이 12개예요. 그리고 아들들한테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 조공 외교는요, 전 세계 어디서나 이 불평등한 군사력을 형제애로 캄프라치하는 외교적 보상이라고요. 물론 그 형제애가 얼마나 따뜻하냐, 좀 차가우냐, 그거 다 다르겠지만은, 응? 조공문화도 다르지만은, 몽골이 들어오기 전에 러시아 각 공국들 사이에서 이미 조공문화가 정착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형제 3천, 사돈 8촌까지 조공문화가 만들어졌다고. 이 조공문화는 몽골이 가져온 게 아니야. 따라서 몽골의 멍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응? 이 조공 문화가 어쩌자고 러시아에서도 존재했고 몽골에서 존재했고 유라시아 전체에 존재했는지 그거는 다른 종류의 공부할 문제지만 하여간 몽골의 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몽골은 그 당시에 그 외교 관계에 맞춰서 행동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몽골이 아주 이상했어요. 몽골이 오히려 이상했다고. 이 킵차크 칸국 주치울루스 이 정치 행정에 있어갖고 러시아 지역의 그 통치 허가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 왔습니다. 저 땅 통치하겠습니다. 그럼 그 허가를 줘야지만 통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권, 통치한 사람 밑에 왕자 계승 통제권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를 추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권리 행사도 거의 안 했어요. 모르겠어요. 저쪽에 동쪽에 원나라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자기들 권리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킵차크 칸국은요. 저 방임했어. 방임. 왕자 추천할 수 있는데도 안 했고 내정에 전혀 간섭을 안 했어. 러시아 내정에. 입법권도 없었어요. 안 갖고 있었어. 네프스키 같은 사람이 칸한테 그 법은요 이쪽 노보고르드라든가 이쪽 그 블라디미르에 그 적용을 못 하겠는데요. 그럼 그래? 그럼 뭐 다른 법이 없을까? 항상 이런 식이었다고 몽골이. 거의 대다수 이 정치를 러시아인들이 했고요.
또 러시아인들이 또 몽골과 혼인을 해가지고 킵차크 칸국 중앙정부 안에 강요로 들어가 있었다고. 이게 한나라지. 어떻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서부 리투아니아까지 정벌 한 다음에 몽골은 너무너무 넓은 러시아 진영을 직접 통치할 수도 없었고요. 그럴 의향도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통치는 모조리 러시아인이 맡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조세를 위해 과세를 위한 그 인구 조사를 시행했던 1259년부터 이 조공의 모든 통치를 맡은 이들이 러시아 사람들이었어. 러시아 군주들이었다고요. 재정 문제를 담당을 했다 이거예요. 다 담당한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한나라 운영의 핵심을 담당한 게 러시아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원나라는 어떻게 했는지. 근데 킵차크 쪽은 그렇게 했다고. 이 몽골 칸국이라는 게 전쟁에 들어가면 가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일단 끝나면 그렇게 신사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신사적이었어요. 이 몽골 칸들은. 이 호구조사 해가지고요. 곡물하고 세금 그 숫자 나오는 대로만 칸한테 납부하면 그게 끝이야. 나머지는 다 니네가 알아서 해요. 다 나머지 니가 알아서 해라. 처음에 그 저기 어디 제베하고 스부타이가 유럽 들어갔을 때 처음에 문 열어라 이거 협상하자 그래놓고 뭘 요구했냐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 금, 은금보화 10분의 1을 우리한테 주고 니네 인력들 중에 10분의 1의 인구를 우리한테 군대로 넘겨라 그랬어요. 항상 그거밖에 요구한 게 없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백성 10분의 1을 주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체 그 동산 재산을 갖다가 부동산을 못 주니까 동산을 10분의 1을 주라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겠다고 했던 것밖에 없던 거고 아무리 봐도 우리는 좀 가난하니까 에휴, 어차피 줘도 되겠다 싶으면 살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전쟁 문화가 그랬어요. 어쩔 수가 없다고요. 스웨덴 바이킹 같은 경우 900년대 자기네가 통치했던 백성 1인당 단비 한 개 값을 요구했잖아. 그래갖고 그 볼강 쪽에 살던 그 슬라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자기네들 군주 올렉의 목을 잘라버렸다고요. 글쎄 1인당 담비란 게 그 동물이잖아요. 그 거죽 하나가 그렇게 굉장히 비쌌나? 하여간 가혹했는지 몰라도 이제 몽골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뭐 군주마다 칸마다 다를 게 있었겠지만 몽골의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좀 이렇게 스펀지처럼 좀 푹신푹신했기 때문에 주민의 저항을 부를 만큼 가혹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초반부엔 10% 요구했지 나중에는 그 정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10%면 가톨릭 같으면 11조 아니야. 뭐가 가혹했다는 거예요. 응? 지금 조공을 얼마 받았는지 어떤 기록에도 안 나오니까 말만 막 하면 되는 거야. 자기들 마음대로. 가혹했다는 둥 세금이 과했다는 둥 세금이 원래 과하면 옛날에는 그 민중봉기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 근데 민중봉기 한 번도 안 일어났잖아. 두세 번 일어났다. 그거는 이제 저기 몽골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러시아 군주들이 이제 가혹하게 따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것 뿐이지. 그런 거란 말이야. 근거 없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곡물의 부과, 곡물의 분배, 과세와 면세 누구누구 해줄 것인가, 이 지역에 과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 할 것인가, 어떤 직업군한테 과세를 할 것인가, 이 모든 업무를 러시아 군주들한테 맡겼기 때문에 러시아 군주와요 이거 관리하면서 어마어마한 힘이 커졌어. 예를 들어서 저쪽 지방에, 뭐 카잔 지방에 갔더니 곡물과 세금에 그 내는 돈이 3년 동안 절반 이하야. 그럼 내가 직접 통치한다. 그래서 카잔의 대공을 없애버리고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카잔은 너무 크니까 안 그렇겠지만 작은 것들은 다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모스크바 군주가 어마어마하게 땅을 넓혀갔어요.
이반 1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스크바가 말해 모스크바 공국은요. 키예프라든가 카잔이라든가 블라디미르라든가 노브고리드보다 훨씬 더 전쟁 하나 없이 세력을 크게 키웠는데 이게 모두 곡물 납세 요 문제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 납세 못 내는 쪽을 자기가 가져가고 깎아주고 가져오고 막 부동산 장사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땅을 넓혔다고 말이에요. 전쟁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몽골 칸국도 잘 알고 있어서 야 잘한다 우리 모스크바 군주가 참 잘하네 이반 1세가 그랬다고요? 천천히 힘을 키워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1327년은 몽골에 대항해서 전쟁까지 일으킬 정도로 힘을 키워놔요. 그러니까 몽골이 화가 났죠. 아니 내 아들놈이 나한테 대드네. 그것도 그때는 또 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민주적이었다고 몽골이 중앙집권적이어서 러시아가 지금도 중앙집권적이다? 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디서 이상한 유출을 하는 거라고 이게. 몽골은요 러시아 정교회를 철두철미하게 인정해준 거 뭐 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모든 연대기에 다 똑같이 나오는 게 몽골은 왜 그런지 몰라도 정교회에 무한한 자유를 줬다 그랬단 말이에요. 응? 무한한 자유를 준 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류를 면세시켜주고 상품세, 노역세, 관세, 통행세 다 면제시켜주고 오히려 보조금 갖다주고 교회 세우는데 돈 갖다 바치고 난리 났어요. 그래갖고 정교회 그 파트리아르시가 물어봤대잖아요. 칸한테. 칸이시여 어째 우리 교회한테 이렇게 잘 대해주십니까? 우리가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칸이 얘기하기를 아니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며 그러면 됐지 뭐. 이게 다였어요. 이게 몽골 칸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14세기 중반 이후에는요. 킵차크 칸국의 상류층들 왕을 포함해서 상류층이 이슬람으로 개종했어요. 정교를 안겼어. 근데 러시아 정교회는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이게 바로 몽골의 종교 정치였어요. 종교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의식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인권의 자유예요. 이게. 모든 인권의 자유를 허락해 준 거예요. 종교를 허락해 주면서. 1350년대 정교의 음악하고 문학이 풍성하게 자라났고 비잔틴 미술이 정교의 벽화를 다 전체를 도배를 했고요. 1453년 오스만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니까 제3로마를 외치고 정교회를 앞세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배경 하에서라 이 말이에요. 정교회를 너무너무 크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몽골 덕택이 아니면 누구 덕택이냐고요. 스웨덴이 그런 적이 있어요? 벌셰비키가 그런 적이 있어요? 하물며 로마노프 왕조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몽골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몽골은요 자기 무릎을 낮췄어요. 어? 그렇게 살았다고요. 정교 이슬람 왕으로서 정교회 기독교 교회 세우는데 돈을 갖다 주는 그런 칸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이게 몽골의 멍해입니까? 몽골 황실은요 러시아 각 공국과 혼인을 이뤘습니다. 몽골 제국이 특성상 그래요. 한 번 맺은 사돈하고는 계속 사돈을 맺어. 그 형제국으로 계속 혼인을 유지시킨다고. 같은 나라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몽골 칸국의 황실은요. 자손들이 혼인한 민족 사회들을 내각에 포진시킵니다. 같은 가족으로 포진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킵차크 정계에 이미 러시아 계통 사람들이 왕창 들어가 있었다고. 이 귀족들도요. 1300년대부터 무지막지하게 타타르, 킵차크, 쿠만 이런 귀족들이랑 마구마구 결혼했습니다. 러시아 귀족들은 몽골과 혼인하는 걸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19세기에 인종주의는 없었다고요. 그 당시에. 지금도 러시아의 인종주의가 그렇게 대단치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역사를 갖고 와서 그래요. 몽골과 슬라브와 북유럽, 북유럽과 타타르와 튀르크와 페르시아 결혼하는 게 대단치가 않았다고. 어떠한 인종주의도 없었습니다. 민중도 그랬습니다. 귀족하고 왕족만 그런 거 아니에요.
러시아와 몽골 튀르크 사람들의 혼인은 너무너무 흔해가지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중앙아시아 가보세요. 그럼 뭐 말 그대로 피부 색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러시아인들이 16세기 이후에 이제 우랄, 시베리아로 진출할 때 현지 원주민들과 큰 마찰 없이 정착을 했거든요. 동쪽으로 시베리아까지 쫙 넘어가잖아. 그때 전쟁 한 번 없었어. 왜 그랬을까요? 동화적인 관용 정신 때문에 그래요. 전쟁 안 하고 항상 말하고 협상으로 같이 살아갔다고. 이건 다문화주의가 아니라요. 문화를 철저하게 존중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다문화주의가요. 문화를 지켜주는 다문화주의라는 건 페미니즘처럼 남자와 여성의 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처럼 문화 자체를 없애는 게 다문화주의라고. 그래서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문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문화가 많아지려면 문화가 동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쪽이 죽어야 돼요. 한쪽 인종이 죽고 한쪽 문화는 흡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화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또 그러면 돼. 그래서 자기 문화를 지키려다 보니까 자꾸 바깥 지역으로 안 나가는 것뿐이야. 그게 무려 1700, 800년을 흘러왔던 거예요. 이 지구상에.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여행 가고 국제결혼 막 하고 이런 경우는 일부러 없다고. 러시아는 일부러 국제결혼을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 같이 정착하다 보니까는 국제결혼을 하게 된 거지. 지금처럼 일부러 해외로 가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만들어진 거라 이거는. 아주 인공적이에요. 문화. 그 당시 문화라고 말하는 건 종교적 통일성을 말합니다. 이 종교적 통일성이 없거나 민속문화의 정체성이 사라지면 나라는 붕괴하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네가 정벌한 나라에 동화함으로써 자기 나라 문화를 스스로 녹여버렸어요. 다문화주의를 없애버렸다고요. 이게 군사체제만 남기고 몽골의 존재가 사라진 이유입니다. 자기네들은 의도하지 않았겠죠. 하지만은 나라의 정체성을 러시아에 녹여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제국이란 게 다문화 때문에 망했다는 거 이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몽골이라고요. 다문화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금방금방 망할 겁니다. 이거는 역사가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몽골이라고 하는 킵차크 칸국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몽골 튀르키를 변해버렸고요. 각 부족은 서로 공동 운명체하고 여기고요. 러시아의 슬라브의 문화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칸족의 귀족들은 스스로 분열해서 러시아 슬라브 민족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인종은 섞였지만 러시아의 각 민속 문화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미국과 거꾸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내가 엠마뉴엘 토드처럼 한번 볼까요? 미국은 저거 10년 내에 어떻게 해결 봅니다. 저거. 나라 진짜 망하든가 쪼개지든가 그렇게 된다고요. 저런 문화 갖고 어떻게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4세기 중반 주치울루스 킵차크 칸국의 그 모든 공식 문서가요. 몽골어에서 튀르키어로 바꿨습니다. 100년 만에 언어를 바꿔버렸어. 나라의 언어를 바꿨습니다. 황실하고 정부가 튀르키어로 변했다는 소리예요. 이런 일은 중국에서 벌어졌어요. 쿠빌라이 칸 있잖아요. 몽골의 수도를 카라코럼에서 북경으로 바꿔버렸죠. 물론 뭐 내부적인 어떤 상성 문제도 있었지만 그리고 쿠빌라이 칸은 중국식 복장하고 다녔잖아요. 중국식 외교를 받아들였고요. 불교한테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자기는 불교 신자도 아니면서. 딱 하나 안 한 게 뭐냐면 중국 출신 관리는 고용하지 않았어요. 요거 하나 빼고는 모조리 다 중국 문화에 흡수를 해버렸다고. 1368년 명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몽골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킵차크 칸의 그 왕실 튀르키 문양들이 14세기 초부터 발견되는 걸 보면 아주 일찍 자기네가 집권을 했지만 아주 일찍부터 타타르, 튀르크, 페르시아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러시아 문화, 슬라브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자기네 몽골 문화가 뭐 그렇게 줄 것도 별로 없었겠지. 하지만 왜 줄 게 없어? 얼마나 그래도 한쪽으로 문명화되어 있던 몽골인데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모스크바 대공을 포함했던 그 슬라브인들하고 몽골 사람들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가 조공을 했기 때문에요. 조공을 받는 방법, 하는 방법은 이제 아니까 앞으로 누군가한테 조공을 받는 방법을 배우고 세금 과세 방법, 통신 방법, 인구 조사하는 방법, 정치하는 방법, 법률 세우는 방법, 행정관리 방법 모든 걸 배웠습니다. 몽골한테서 배웠어요. 그게. 그래서 15세기 초 바실레스 1세 시절에 모스크바 공국의 영토가 동북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넓혀지지만 전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게 돼요. 현지 원주민을 다루는 방법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또 경쟁자가 되게 크잖아요. 그럼 리투아니아처럼 결혼을 해버리는 몽골의 방법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전쟁 한 번 없이 동북쪽 땅을 그렇게 많이 차지한 게 모스크바 공국이었습니다. 그게 곧 러시아로 변하게 되죠. 물론 내부적인 충돌이 없을 리 없죠. 킵차크 칸국한테 대들기도 했습니다. 1327년, 1376년, 1380년, 1382년 4번 정도 킵차크 칸국과 러시아 간에 전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외교 안으로 봉합되고 말았죠. 원나라하고도 아마 주변이 좀 그랬을걸? 한 번은 싸웠지만 그 다음에는 바로 외교로 또 봉합하고 이러고 살아왔다고. 그래서 러시아 군주들은 언제 몽골에 대항할까 이 기회도 포착하는 그런 센스도 갖고 있었다고요. 칸국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우뚝 섰을 때 칸국의 왕자들을 왕자로 대접해주고 튀르키게 슬라브게 이런 사람들을 모두 껴안았다고요. 러시아가. 그리고 칸국한테 전쟁을 통해서 주권을 알리기도 하고요.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외교와 협상을 통해서 주권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모스크바는 서서히 러시아의 주권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1480년 칸국한테 이제 조공 안 할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칸국이 알았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독립했어요. 독립한 러시아가 동쪽으로 대륙을 끊임없이 넓혀갈 때 전쟁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 협상과 동의를 받아갖고 다 자기 나라로 다 포함을 시켰어요. 이게 몽골의 개방형 통치가 없었다면 가능한 거예요. 러시아의 정교회를 크게 키워주지 않았다면 비잔틴 그리스 정치 사상과 전통을 입수할 수 있었겠어요? 키예프 러시아 시대를 그대로 이어갔다면 러시아는 서쪽에서 조그만 국가 하나 세웠던가 리투아니아한테 포섭되든가 아니면 18세기 스웨덴 땅이 되었을 거라. 다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특히 리투아니아 땅이 되었을 거는 당연했다. 왜냐하면 리투아니아가 엄청나게 러시아를 포섭하고 들어갔거든. 그래서 몽골이 이걸 막아주지 않았으면 러시아는 망했을 것이다. 그래서 몽골의 존재가 쳐들어왔지만 통치할 때는 같이 통치한 친구였기 때문에 러시아를 탄생해주는 배경이 됐다 그 말이죠. 참 세상은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하다고. 만약에 지금 서구주의자들 바이킹이라든가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러시아를 통치했다면 그걸 멍이라고 불렀을까? 지금 몽골의 통치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몽골의 개방형 통치가 러시아의 민족 정신을 보존해주고 소비에트적인 지방 문화를 존속하게 했잖아. 러시아를 그래서 강하게 만드는 스드친 약초 역할을 했습니다. 몽골의 멍에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러시아에 대한 몽골의 멍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낭설, 여기에 대해서 본 영상을 마지막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이 러시아 낭설에 대한 책이 한국에 딱 한 권이 있습니다. 메진스키라는 사람이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러시아에 대한 정보를 많이 교정시켜주고 있어요. 더 많이 번역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메진스키라고 하는 사람의 책. 다음 영상은 서구주의와 유라시아주의, 거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어딘가, 우리 한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서구에 붙을 것이냐 유라시아에 붙을 것이냐, 이걸 갖다가 19세기 러시아 논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